한국 위성이 일본을 구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41해를 일본에서 살았고 13년을 일본 기상청에서 일했어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신뢰했죠. 하지만 2011년 3월 11일 저는 배웠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도 그걸 믿을 용기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날 경보는 27분 늦었습니다. 우리가 망설인 시간이었어요. 1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보고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0km 위에서 먼저 본 나라와 땅에서 겪어야 했던 나라의 이야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기상청 재난정보 분석관 다나카 켄지입니다. 41살이에요. 이 일을 시작한 지 13년째입니다. 그동안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했죠.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신뢰했어요. 2011년 3월 저는 그 숫자들 속에서 무언가를 놓쳤습니다. 경보가 27분 늦었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연 원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시스템이 느렸다는 것, 그리고 제가 확신하지 못했다는 걸요. 그날 이후 1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세대, 지진계 데이터 실시간 송출, 해양 관측소 연결 상태 표시 등이 깜빡였죠. 매일 같은 화면이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2025년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북동부 해역 이상 징후 감지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회의실에는 이미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난대응국 국장 하세가와 료 씨가 단상에 서 있었어요. 6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자세는 곧았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 북위 38도 해역에서 해저 통신 케이블 2개가 동시에 끊겼다고요.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A사 용지 3장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해저 케이블 위치가 표시돼 있었죠. 두 번째 페이지는 해수면 높이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였어요.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공식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세가와 국장이 설명했어요. 한국 측에서 이틀 전 자료를 보내왔다고요. 아리랑 7호 위성 관측 데이터였습니다. 태양동 기궤도 기반 변화 감지 시스템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죠. 저는 그 단어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태양동 기궤도. 같은 시간, 같은 각도로 지구를 도는 궤도요. 보고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북위 38도 해역, 과거 6개월간 해수면 반사율 미세 변화 감지. 동일 태양각 조건 반복 비교 결과 통계적 유의미 편차 발견. 지각 변동 가능성 제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료들 표정이 묘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죠. 한국 위성이 우리보다 먼저 봤다는 건가요? 하세가와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참고 자료로만 보관한다. 추가 분석은 우리 시스템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한다. 한국 측 자료는 검증되지 않았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확인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가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동일 태양각, 동일 궤도 반복 비교.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측이 아니었어요.
설계였습니다. 누군가 이 궤도를, 이 시스템을, 이 비교 방식을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1년 3월에 그 보고서가 자꾸 떠올랐어요. 경보 27분 지연. 원인 데이터 분석 시간 소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달랐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는 것. 불편한 신호는 무시했다는 것.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회의 소집 문자를 받았어요.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서류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세가와 국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의 옆에는 방위성 연락관이 서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자료가 왔다고요. 이번엔 6개월치 누적 영상 비교본이었습니다. R이랑 7호가 같은 지점을 같은 시간에 반복 촬영한 결과물이었죠. 화면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좌측은 6개월 전, 우측은 이틀 전 촬영본이었어요. 언뜻 보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단에 차이점 표시가 돼 있었죠. 해수면 높이 변화 영역, 빨간색으로 강조돼 있었어요. 밀리미터 단위였습니다. 6개월간 평균 3.2mm 상승. 조석 변화 보정 후에도 유의미한 편차. 동일 지점 반복 측정 신뢰도 98%. 옆자리 사토가 물었습니다. 이게 지진 전조라는 건가요? 하세가와 국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단정할 수 없다고요. 밀리미터 단위 변화는 오차 범위일 수 있다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왜 같은 지점에서만 반복되는 겁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엔 패턴이 너무 명확합니다. 하세가와 국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다나카 씨, 우리 관측 시스템에서는 이 정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만 특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스템이 놓친 걸 한국이 먼저 봤다는 뜻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위성 연락관이 천천히 말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국 데이터를 공식 채택하면 우리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신뢰도 문제가 아니라 체면 문제였어요. 우리가 먼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하세가와 국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자료는 참고만 합니다. 우리 해양 관측소 데이터를 재분석하세요. 일주일 안에 독자적인 평가 보고서를 올리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사토가 다가와 물었죠. 다나카 선배,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사무실로 돌아와 해양 관측소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13개 지점 6개월치 압력 센서 기록이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죠. 북위 38도 인근 3곳의 데이터를 겹쳐봤습니다. 있었습니다. 미세한 압력 변동이요. 한국 보고서가 지적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이걸 노이즈로 분류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 기준에 미달한다고요.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기준값을 조정하고 필터링 방식을 바꿔봤어요. 그러자 신호가 명확해졌죠. 6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맞았고 우리가 놓친 겁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북동부 해역 지각 변동 가능성 재평가였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데이터와 교차 검증 결과 이상 징후 신뢰도 높음. 추가 모니터링 필요. 다음 날 아침 하세가와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만 보고 저를 쳐다봤어요. 다나카 씨, 이거 다시 쓰세요. 한국 데이터 언급은 빼십시오. 저는 되물었습니다. 왜 빼야 합니까? 국장님,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하세가와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이해를 못하는군요.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위성에 의존한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 심의 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할 수 없었죠. 2011년 그때처럼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해양 관측소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북위 38도 인근 해저 압력 변동 감지. 전날 대비 유의미한 증가. 저는 즉시 한국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페이지 예측 시나리오 부분이었어요. 해저 압력 증가 시점 예상 범위가 표시돼 있었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프린터로 달려갔어요. 두 자료를 나란히 출력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시간, 위치, 변화폭까지 전부 들어맞았어요. 같은 시각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영센터는 조용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2층 끝 분석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서윤아는 모니터 세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3살 이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였어요. 위성 데이터 분석관이라는 직함이었죠. 오른쪽 화면에는 아리랑 7호 실시간 궤도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고도 700km 태양동 기궤도. 지구를 하루 14바퀴 도는 위성이었어요. 가운데 화면은 북위 38도 해역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6개월치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정렬한 거였죠. 윤하는 슬라이더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변화가 보였습니다. 미세하지만 명확한 변화요. 왼쪽 화면엔 분석 보고서 초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3주 전에 일본 기상청으로 보낸 첫 번째 보고서였어요. 회신은 없었죠. 일주일 전 두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역시 답이 없었어요. 윤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한국 위성 데이터를 일본이 쉽게 받아들일 일이 없었어요. 체면 문제도 있고 검증 절차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내선이었어요. 센터장실이었죠. 윤아 씨 아직 있어요? 김태준 센터장 목소리였습니다. 네, 센터장님. 분석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윤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센터장실 문을 두드렸죠. 김태준 센터장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위성 개발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나로호 시절부터 함께했죠.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센터장이 말했어요. 윤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본에서 연락 왔어요? 윤하가 물었습니다. 김 센터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공식적으론 그래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움직임이 있어요. 윤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오늘 오전에 문의가 왔습니다. 김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우리 데이터를 검토해보고 싶다고요. 특히 태양동 기궤도 기반 변화 감지 방식에 관심이 많더군요. 윤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이요? 네. 그리고 주일미군 사령부에서도 별도로 접촉해왔어요. 같은 내용이었죠. 윤하는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론 무시하지만 미국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일본도 곧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보고서 준비하고 있죠? 김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네. 최신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내일 오전에 완성됩니다. 이번엔 예측 시점을 명시하세요. 윤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센터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시점까지 명시했다가 틀리면. 김 센터장이 손을 들었어요. 윤하 씨,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윤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정치적 판단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김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쓸지는 그쪽 몫이에요.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하 씨, 박정우 박사님께도 보고 드리세요. 윤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정우.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가 느껴졌어요. 전 누리호 비행 제어 총괄 현 위성체계 수석자문.
아리랑 7호 궤도를 설계한 사람이었죠.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3차 관측 보고서 마이너스 발생 시점 예측 포함이라고 제목을 적었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해저 압력 증가 속도, 해수면 높이 변화 패턴, 과거 유사 사례 분석. 모든 걸 종합했어요. 계산이 나왔습니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 사이에 지각 변동이 발생할 확률이 83%였어요. 윤하는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83%. 높은 확률이었죠. 하지만 100%는 아니었어요.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2019년 포항 지진이 떠올랐습니다. 규모 5.4. 윤하는 그때 뉴스를 보며 울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다친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던 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 윤하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정확히는 예측하지 않았다가 맞는 말이었죠. 예측할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측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저장했죠. 파일명은 ARIRANG7JPNREPORT3URGENT PDF였습니다.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일본 기상청 재난정보과 참조는 김태준 센터장. 제목은 북위 38도 해역 긴급 관측 보고였어요. 발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클릭하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이 보고서가 일본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당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질까요? 윤하는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봐야 한다는 것. 그것만 중요했죠. 클릭했습니다. 발송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김태준 센터장이었죠. 박정우 박사님께 전달 완료. 박사님 답변 보내세요. 안 보내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윤하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안 보내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짧지만 명확한 문장이었어요. 같은 토요일 아침 버지니아주 레스턴. 미국 지질조사국 태평양 지진 대응센터는 주말에도 돌아갔습니다. 마이클 로웰은 커피를 들고 분석실로 들어왔어요. 62세, 이 일을 한 지 35년째였죠. 태평양 연안 지진 예측이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고서였죠.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한 거였습니다. 로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아리랑 7호 태양동 기궤도 동일 조건 반복 비교. 흥미로운 방식이었죠. 두 번째 페이지는 데이터였습니다. 6개월치 해수면 변화 그래프가 있었어요. 밀리미터 단위 변화였죠. 보통은 무시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있었어요. 지속적이고 일관된 패턴이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 로웰은 멈췄습니다. 발생 예측 시점이 명시돼 있었어요. 24에서 72시간 이내. 확률 83%. 로웰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35년간 이 일을 하며 배운 게 있었어요. 지진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패턴을 찾을 순 있지만 시점을 특정할 순 없다는 것. 그게 정설이었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시점을 명시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구체적으로요. 로웰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선 314번을 눌렀어요. 두 번 신호음이 울렸죠. 제니퍼 나야. 한국에서 온 자료 봤어? 제니퍼 첸은 로웰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지 10년 위성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이거 진짜예요? 뭐가? 태양동 기궤도로 밀리미터 단위 변화를 추적한다는 게요.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한 건 처음 봐요. 로웰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나도 그래. 일단 데이터부터 검증해보자. 1시간 뒤 제니퍼가 로웰 사무실로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해양 관측 데이터랑 교차 검증해봤어요. 제니퍼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 두 개가 나란히 떴죠.
하나는 한국 위성 데이터, 하나는 미국 해양 부표 데이터였어요. 보세요. 제니퍼가 마우스로 가리켰습니다. 시점이 거의 일치해요. 변화폭도 비슷하고요. 로웰은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완전히 다른 측정 방식인데 결과가 일치했죠. 이게 우연일 확률은? 로웰이 물었습니다. 5% 이하예요. 로웰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데이터가 맞다는 뜻이었어요. 일본 쪽은 뭐라고 해? 로웰이 물었습니다. 공식 반응은 없어요. 제니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도 안 움직인다? 체면 문제겠죠. 로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면. 35년간 수없이 본 단어였어요. 과학보다 정치가 앞서는 순간들이요. 주일미군 쪽엔 보고 올라갔어? 로웰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좋아. 우리도 공식 입장 정리하자. 한국 데이터 우리 기준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마이클, 그거. 제니퍼가 망설였습니다. 일본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로웰은 제니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니, 우리 일이 뭐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맞아. 누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야.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로웰은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주일미군 사령부, 일본 기상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모두 연결돼 있었죠. 일본 측 대표는 하세가와 국장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로웰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는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 독자 측정값과도 일치해요. 하세가와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로웰 박사님, 그렇다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 데이터를 채택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로웰이 명확히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아리랑 7호 데이터를 북위 38도 해역 모니터링 기준선으로 사용할 겁니다.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일미군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미 기진의 대비 태세를 상향 조정했어요. 하세가와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로웰은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일본만 뒤처지게 됐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죠. 한국 측에선 김태준 센터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웰이 물었습니다. 김 센터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 누가 설계했습니까? 김태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박정우 박사입니다. 우리 위성체계 수석자문이죠. 로웰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박정우. 만나보고 싶군요. 김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은 회의보다 궤도를 더 좋아하십니다. 로웰은 웃었어요. 좋은 과학자들은 다 그렇죠. 월요일 오전 도쿄. 다나카 켄지는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칸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파일 하나를 꺼냈죠. 표지에 적힌 날짜는 2011년 3월이었습니다. 14년 전 보고서였어요. 저는 이 파일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릴 수 없었죠. 이건 제 잘못의 기록이었으니까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경보 발령 지연 원인 분석. 제 이름이 작성자로 적혀 있었어요. 당시 저는 27세였습니다. 입사 3년차 신입이었죠. 경보는 27분 늦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27분 뒤에야 대피 방송이 나갔어요. 그 시간 동안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죠.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지연 원인 항목을 읽었습니다. 초기 데이터 불확실성으로 인한 판단 지연. 규모 추정 오차. 다중 검증 절차 소요 시간.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쓰지 못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했다는 것. 틀릴까봐, 책임질까봐, 비난받을까봐 망설였다는 것. 저는 그때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초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요. 규모 7.5 추정. 쓰나미 가능성 높음. 하지만 상사는 재확인을 지시했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기다렸습니다. 2분, 5분, 10분. 데이터는 계속 들어왔죠. 전부 같은 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경보를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27분을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떨렸죠.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에서 온 세 번째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어젯밤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제목부터 달랐습니다. 긴급, 발생 시점 예측 포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이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해저 압력 증가 속도, 과거 패턴과의 비교, 통계적 분석.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예측 시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금일 18시부터 수요일 18시 사이. 발생 확률 83%. 오늘 저녁부터 모레 저녁 사이. 83%.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8시간 뒤면 예측 시간대가 시작됐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내 선이었어요. 하세가와 국장실이었죠. 다나카 씨 올라오세요.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왔어요. 하세가와 국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앉으세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죠.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주일미군 기지가 대비 태세를 올렸어요. 근거는 한국 데이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어요. 경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국장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피로가 어려 있었어요. 다나카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야 합니다. 근거는 한국 데이터가 맞습니다. 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우리 자체 관측 결과와도 일치해요. 미국도 검증했고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세가와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나카 씨, 만약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비난받겠죠. 하지만 만약 맞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국장님, 저는 2011년을 기억합니다. 27분이요. 그 27분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해요. 다나카 씨,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엔 늦고 싶지 않아요. 국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똑딱. 하세가와 국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총리실과 협의해야 합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국장님, 정치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과학의 문제예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토가 제자리 옆에 서 있었어요. 선배, 이거 보셨어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NHK 뉴스 속보였습니다. 주일미군 북동부 기지 일부 인원 대피 조치. 지진 대비 차원. 이미 시작됐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데이터를 믿고요.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난대응국 전체 인원이 모였어요. 총리실 수석 비서관도 화상으로 참석했죠. 하세가와 국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데이터, 미국의 움직임, 예측 시점. 모든 걸 말했어요. 총리실 비서관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83%입니다. 국장이 대답했어요. 그럼 17%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서관이 말했습니다. 경보를 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면 국민 혼란이 클 겁니다. 정부 신뢰도에도 타격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안 냈는데 일이 생기면요? 그때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후 4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정은 보류됐어요. 추가 데이터를 더 보자는 거였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세가와 국장실로 전화했죠. 국장님, 저 다나카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보를 내십시오. 틀리면 제 책임입니다.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2011년을요. 이번엔 그러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 하세가와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국장실로 들어갔어요. 국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죠. 다나카 씨, 국장이 말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요. 책임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쓸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14년 전보다 늙어 보였죠.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국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2011년 3월 11일이요. 저는 당시 차장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저도 압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27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 27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비겁했는지요. 국장님. 하지만 다나카 씨. 국장이 말했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국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국장님 맞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국장님, 주일미군 사령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북동부 해안기지 전체 인원 대피 명령 발령했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수요일까지요.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CNN에서 이미 보도 나갔습니다. 주일미군의 이례적 대피 조치라고요. 국장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어요.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총리실에 보고하세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경보 발령 건의안을 올립니다. 오후 6시 총리 주재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총리, 관방장관, 국토교통상, 방위상이 모두 연결돼 있었죠. 하세가와 국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데이터, 미국 검증, 주일미군 대피. 모든 걸 보고했어요. 총리가 물었습니다. 확률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83%입니다. 그럼 틀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총리님, 이건 신중해야 합니다. 경보를 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토교통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CNN까지 보도했고요. 우리만 안 하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위상이 덧붙였습니다. 자위대도 대비 태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총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세가와 국장님.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보를 내야 합니까? 국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내야 합니다. 이유는?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2011년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보를 발령하세요. 오늘 오후 7시부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국장이 화면을 끄고 저를 봤어요. 다나카 씨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국장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상이 직접 발표했어요. 정부는 북위 38도 해역 지진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 오후 7시부로 북동부 해안 지역에 대피 권고를 발령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오후 7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핸드폰 경보음이 일제히 울렸죠. 도쿄 전역에서요. 북동부 해안 지역 주민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8시, 9시, 10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틀리면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밤 11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았어요. 새벽 2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자. 꿈을 꿨습니다. 2011년 그날이었어요. 27분. 그리고 쓰나미 영상. 깼습니다. 새벽 4시 30분. 모니터 확인. 아무 변화 없음. 화요일 오전 8시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경보 발령 후 1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틀린 거 아냐? 한국 데이터가 과장된 거겠지.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하세가와 국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나카 씨 총리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변화 없으면 경보 해제 검토한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아직 예측 시간대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남았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미 20시간 가까이 대피 중입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나카 씨 만약. 그때였습니다. 모니터에 신호가 떴어요. 북위 38.2도, 동경 142.3도. 미세 진동 감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국장이 달려왔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규모는? 국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사토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깊이가 15km입니다. 얕은 지진이었습니다. 위험한 깊이였죠. 10초 뒤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규모 5.8.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쓰나미 가능성은? 국장이 다시 물었어요. 해저 지각 변동 감지됐습니다. 한 분석관이 소리쳤어요. 쓰나미 발생 가능성 높습니다. 국장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해안 관측소 전체 비상. 쓰나미 경보 준비.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12분 첫 번째 쓰나미 파고가 감지됐습니다. 1m 50.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파도가 문제였죠. 10시 18분 두 번째 파고. 3m 20. 저는 한국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예측 범위를 확인했어요. 일치했습니다. 시간, 위치, 규모 모두 예측 범위 아니었죠. 국장님. 저는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맞았습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기자회견 준비하세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상이 발표했어요. 오늘 오전 10시 9분 북위 38도 해역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현재 해안 지역 주민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어제 발령한 사전 경보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이번 성공적인 대응은 한국,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핵심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관이 명확히 대답했어요.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의 정확한 관측이 이번 조기 경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중계를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배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한국이 해냈어. 우리는 그냥 들었을 뿐이야. 오후 2시 피해 현황이 집계됐습니다.
건물 피해 32건, 경미한 부상 5명. 사망자 없음. 그날 저녁 저는 메일을 썼습니다. 귀 연구원의 정확한 데이터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너스 다나카 켄지.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발신 서유나. 데이터는 국적이 없습니다. 함께 지켜낸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함께 지켜낸 것. 맞았습니다. 한국이 먼저 받고 미국이 검증했고 일본이 결정했어요. 함께였죠. 우리는 겪는 나라였습니다. 2011년 우리는 재난을 겪었죠. 늦게 대응했고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먼저 보는 나라였습니다. 재난이 오기 전에 신호를 읽었어요. 700km 위에서요. 이번엔 제대로 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관 3층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한미일 재난협력체계 구축 실무 회의가 열렸어요. 일본 측에서 다나카 켄지가 왔습니다. 미국에선 제니퍼 체니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한국 측은 김태준 센터장과 서윤아였죠.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데이터 공유 체계, 경보 발령 기준, 공동 분석 프로토콜. 기술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오후 3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태준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라도 하시죠. 다나카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분을 뵙고 싶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박정우 박사님입니다. 김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사님을요? 네. 이 시스템을 설계하신 분 아닙니까?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30분 뒤 서윤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정우였어요. 박사님, 일본 기상청 분석관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은 대답이 들렸어요. 연구동 6층으로 오라고 하세요.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내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끝까지 걸어가니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패에 위성체계 자문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었어요. 3개의 화면에는 궤도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죠. 박정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회색빛 머리카락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나카 켄지입니다. 다나카가 인사했어요. 일본 기상청 재난정보 분석관입니다. 박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박정우입니다. 악수는 짧았습니다. 박정우는 다시 앉으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다나카가 앉았습니다. 서윤아는 문 옆에 섰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시스템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하세요. 왜 태양동 기궤도였습니까? 박정우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엔 R이랑 7호의 궤도가 표시돼 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각도.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변화를 보려면 다른 조건을 없애야 합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박정우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추적할 수 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빛으로 같은 곳을 보면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원리였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어요. 구현이 어렵죠. 궤도를 정확히 유지해야 하고 센서를 정밀하게 보정해야 하고 데이터를 일관되게 처리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설계에 2년, 검증에 3년, 5년이나요. 서두르면 틀립니다. 다나카는 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확하고 싶어 했죠. 박사님,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루오 실패 때 책임자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정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뭘 배우셨습니까? 박정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실패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을 위한요. 다나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사람.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죠. 이번 성공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박정우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한 번 맞췄다고 시스템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계속 검증해야 하고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번엔 운이 좋았습니다. 박정우가 말을 잘랐어요. 데이터가 명확했고 패턴이 전형적이었고 시간이 충분했죠. 다음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비합니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다나카는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공은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시작이었죠. 박사님,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을요. 박정우가 다나카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왜 배우고 싶습니까? 다시는 늦고 싶지 않습니다. 다나카가 대답했어요. 2011년처럼요.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 씨, 시스템은 사람이 만듭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동시키는 건 용기입니다. 다나카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 결정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박정우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아리랑 7호 실시간 궤도 정보가 떴죠. 고도 700km, 속도 초속 7.5km. 정확했습니다. 오차 10m 이내였어요.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적었죠. 아리랑 8호 설계한 마이너스 해상도 개선, 관측 주기 단축, 야간 관측 능력 추가. 다음이었습니다. 항상 다음이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었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불빛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박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700km 위 저 구름 너머에서 아리랑 7호가 돌고 있다는 걸요. 정확하게, 묵묵하게, 쉬지 않고. 박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제 시간에 도는군. 차를 세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700km 위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정확하게, 묵묵하게, 쉬지 않고. 14년 전 저는 27분을 만들었습니다. 망설임으로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한국이 먼저 받고 미국이 믿었고 일본이 결정했습니다. 함께였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작은 나라, 뒤늦게 시작한 우주기술. 우리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일찍이요. 나루오가 2번 실패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리호로 성공했고 아리랑 7호로 증명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박정우 박사는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지만 작동시키는 건 용기라고요. 한국엔 둘 다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용기도요. 영웅을 내세우지 않고 시스템으로 증명하는 나라. 말보다 궤도로, 주장보다 데이터로, 자랑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나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최고가 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 배워야 한다는 것. 700km 위에서 일본을 구한 건 한국의 기술이었지만 한국이 구한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미래도 함께 구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잠깐!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지금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버튼 통해 이 눌러주시고 채널을 응원해 구독하시면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을 지금 보여드리는 좋아요와 더 구독을 많은 통해 이야기로 이 채널을 응원해 찾아뵙겠습니다. 주세요. 700km 위에서 대한민국은 오늘도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